청소 용역이 숫자를 안다고 착각했나 보군요. 재무팀장의 비웃음이 대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본인 처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청소원이에요. 총무이사가 차갑게 내뱉었어요. 병원 임원진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청소나 열심히 하시고 회계 업무에는 절대 개입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회의실 밖에서 민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그 아이의 순수한 계산 한 줄이 모든 것을 뒤바꿀 거라는 걸. 엄마, 이 숫자 이상해요. 0이 하나 더 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정입니다. 45살이고요. 지금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4시에 출근합니다. 아들 민재가 8살이라 혼자 집에 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매일 밤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와요. 대기실 구석에 작은 책상을 놓고 민재는 그곳에서 숙제를 하거나 잠을 잡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병원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걸레를 비틀어 짜면서 복도 끝까지 밀고 당기는 일. 5년 전만 해도 저는 이 병원 회계팀에서 일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숫자들과 씨름했죠. 그때는 이 복도를 걸어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바닥을 닦는 사람이 되었어요. 엄마, 저기 숫자가 또 바뀌었어요.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숫자에 유난히 민감해요. 어렸을 때부터 계산이 빠르고 패턴을 금방 알아차리거든요. 아마 제 영향인 것 같아요. 회계 일을 할 때 집에서도 늘 숫자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민재가 가리킨 곳은 병원 로비 한가운데 있는 전광판이었습니다. 사랑의 기부금 현황이라는 제목 아래 실시간으로 금액이 표시되는 화면이에요. 오늘 아침까지 7억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보니 12억 4천만 원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민재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숙제나 해. 저는 애써 무심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민재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기부금이 하루 만에 5억 넘게 늘어날 리 없거든요. 더구나 오늘은 평일이라 기부 행사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걸레질을 하면서 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회계팀에 있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기부금 입금 내역과 실제 기부자 명단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련이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정리해서 감사팀에 신고했어요.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신고 한 달 후 갑자기 저한테 횡령 혐의가 씌워졌어요. 제가 기부금을 빼돌렸다는 거였죠.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라는 게 조작되어 있더라고요. 제 계좌로 돈이 들어온 기록, 제가 만든 것처럼 보이는 가짜 장부들이 나왔어요. 결국 해고당했습니다. 법적으로 싸워볼 수도 있었지만 민재를 혼자 키우는 저로서는 변호사 비용도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아이한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그때부터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횡령으로 해고되었다는 기록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은행이나 회계 관련 일은 당연히 막혀 있었고 다른 직종도 신용불량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몇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우연히 이 병원에서 청소 용역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쫓겨난 그 병원에서 말이에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월급이 적어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처음 출근했을 때 정말 창피했어요. 예전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어떨지 생각하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야간 근무라 사람들과 마주칠 일은 많지 않았지만 가끔 늦게 남아있는 직원들을 보면 고개를 떨구게 되더라고요. 엄마, 배고파요. 민재가 책상에 엎드려 있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었어요. 이 아이는 아직 어린데 이런 시간까지 깨어 있으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죠. 집에 혼자 두고 올 수도 없고 베이비시터를 쓸 돈도 없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일 끝나면 편의점에서 라면 사줄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는 제 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요. 나이에 비해 참을성도 많고 말도 안 해서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합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편안하게 집에서 잠들지 못하고 이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요. 복도 끝까지 청소를 마치고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병원 행정동 2층이에요. 예전에 제가 일했던 회계팀 사무실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청소할 때마다 복잡한 기분이 들어요. 그때 제 책상이 있던 자리를 지날 때면 마음 한구석이 아프거든요. 오늘도 그 앞을 지나가는데 사무실 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야간에 불이 켜져 있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호기심에 살짝 들여다봤는데 누군가가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 임시직 회계 담당자였습니다. 제가 나간 후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화면을 보니 기부금 관련 장부를 수정하고 있었어요. 숫자들이 계속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때 민재가 제 뒤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숫자를 바꾸고 있어요. 진짜 기부금하고 다른 숫자로요. 민재의 말이 맞았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실제 기부 내역이, 다른 쪽에는 조작된 숫자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 차이만큼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는 뻔했습니다. 순간 5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제가 발견했던 바로 그 수법이었거든요. 기부금을 이용해서 돈을 빼돌리는 방식 말이에요. 그때 제가 신고했던 것이 맞았다는 증거가 눈앞에 있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한 번 신고했다가 인생이 망가진 경험이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은 청소원 신분이라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어요. 민재와 함께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습니다. 남은 청소를 마치고 새벽 6시에 퇴근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민재가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했는데 벌을 받았고 진실을 말했는데 거짓말쟁이가 되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계속 살아가야 하거든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민재를 재우고 저도 잠깐 잠들었어요. 그런데 꿈에서도 그 숫자들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7억에서 12억으로 바뀌는 전광판, 컴퓨터 화면에서 춤추는 수치들, 그리고 5년 전 제가 발견했던 증거들이 뒤섞여서 나타났어요. 깨어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민재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이 아이도 새벽까지 깨어 있어서 피곤했을 거예요. 조용히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먹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장을 봐야겠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혹시나 해서 받아봤는데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수정 씨, 내일부터 당분간 낮 시간대 청소도 맡아주실 수 있나요? 갑자기 인력이 부족해져서요. 추가 근무라니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돈이 더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민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낮에는 아이 때문에 좀 어려운데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아쉬웠어요.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런데 민재가 언제 깼는지 제 옆에 와 있더라고요. 엄마,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8살짜리가 엄마 걱정을 하다니요. 이런 상황을 만든 제가 미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결심도 섰습니다. 이대로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내야 해요. 제 억울함도 풀어야 하고 민재에게도 떳떳한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민재가 말했어요. 엄마,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그럼 숫자는 정직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럼 진짜 숫자를 찾아내면 거짓말쟁이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민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 숫자들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날 밤 다시 병원으로 출근하면서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청소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 틈을 이용해서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민재도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오늘은 유난히 조용히 숙제를 했습니다. 가끔 전광판을 바라보면서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조금씩 피어올랐습니다. 그 다음날 밤도 어김없이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민재는 늘 그러듯 작은 가방에 숙제책과 색연필을 챙겨왔어요. 요즘 들어 이 아이가 병원에 오는 걸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흥미로운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로비 청소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전광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어제까지 12억 4천만 원이었던 기부금 총액이 오늘은 15억 8천만 원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또 3억 넘게 늘어난 거였죠. 엄마, 저 숫자 정말 이상해요. 민재가 전광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제부터 계속 저 화면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또 어떻게 이상한데? 어제랑 숫자 순서가 바뀌었어요. 12억 4천만 원에서 15억 8천만 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중간 자릿수를 보면 이상해요. 민재가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어제는 1, 2, 4, 0, 0, 0이었는데 오늘은 1, 5, 8, 0, 0, 0이에요. 보통은 1,000만 원짜리부터 서서히 늘어야 하는데 갑자기 억 단위가 확 뛰었다고요. 저는 걸레질을 멈추고 민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아이 말이 맞았어요. 기부금이 자연스럽게 모이면 보통 작은 단위부터 차곡차곡 늘어나는 법인데 갑자기 큰 단위가 변하는 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냥 큰 기부가 한꺼번에 들어온 거 아닐까? 그럼 기부자 명단도 바뀌어야 하는데 저기 보세요. 민재가 전광판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주요 기부자 명단이 슬라이드로 나오는 부분이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이름들이 똑같은 순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3억 넘는 큰 돈이 들어왔다면 새로운 기부자 이름이 추가되거나 기존 기부자의 금액이 업데이트되어야 정상이었거든요. 회계팀에서 일할 때 기부금 관리를 담당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실시간 전광판은 회계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어서 입금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마치 누군가가 임의로 숫자만 바꾼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재야, 혹시 어제 몇 시에 숫자가 바뀌었는지 기억해? 새벽 2시쯤이었어요. 엄마가 3층 청소하러 올라갔을 때요.
그 시간이면 제가 회계팀 사무실 근처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제 그 직원이 컴퓨터로 뭔가 작업하던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점점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어요. 5년 전 일을 생각하면 함부로 나섰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날 밤 청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민재가 말했어요. 엄마, 저 내일도 숫자 봐도 돼요? 응, 그래도 돼. 그런데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야? 숫자가 거짓말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민재의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8살짜리가 어른들의 거짓말을 걱정하고 있다니요. 다음 날 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전광판의 숫자는 또 바뀌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18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2억 5천만 원이 늘어난 거였죠. 민재는 작은 공책에 뭔가 적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날짜별로 기부금 변화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3월 15일 7억 2천만 원, 3월 16일 12억 4천만 원, 3월 17일 15억 8천만 원, 3월 18일 18억 3천만 원. 이렇게 차근차근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두면 패턴을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숫자가 늘어나는 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민재 말이 맞았습니다. 첫 번째는 5억 2천만 원이 늘었고, 두 번째는 3억 4천만 원, 세 번째는 2억 5천만 원이 늘었어요. 점점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기부자 명단이었어요. 여전히 똑같은 이름들만 나오고 있었거든요. 마치 실제 기부금은 그대로인데 화면상의 숫자만 조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궁금증이 커져서 회계팀 사무실 쪽 청소를 더 자세히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새벽 1시쯤 행정동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어제처럼 회계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사람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어제 봤던 임시직 직원과 모르는 남자 1명이 더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마무리해야 해. 감사팀에서 다음 주부터 정기 점검 들어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연구비 쪽도 같이 정리하면 되죠? 그럼 기부금하고 연구비, 장비 구입비까지 다 맞춰놔야 해.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들으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단순히 기부금만 조작하는 게 아니라 연구비, 장비 구입비까지 손을 대고 있었던 거예요.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슬쩍 봤는데 여러 개의 엑셀 파일이 열려 있었어요. 각각 다른 종류의 예산 항목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목 간에 돈을 옮겨가며 전체적으로는 문제없어 보이게 만들고 있었어요. 5년 전 제가 발견했던 문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니, 더 정교하고 대담해져 있었어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이런 큰 비리에 혼자서 맞설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민재도 함께 있는 상황에서 괜히 위험한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려는데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주워서 보니 기부금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실제 은행에서 온 공식 문서 같았어요. 그 서류에 적힌 총 기부금은 7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광판에는 18억 3천만 원이 표시되어 있어요. 11억 원의 차이가 있었던 거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거든요. 하지만 이 서류를 가져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됐어요. 가져가면 그들이 눈치챌 수도 있고 안 가져가면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촬영을 끝내고 서류를 원래 자리에 두었어요. 민재가 있는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이 아이는 여전히 공책에 뭔가 적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숫자는 어땠어요? 응, 너 말이 맞는 것 같아. 뭔가 이상해. 민재가 환하게 웃었어요. 자신의 관찰이 맞았다는 걸 인정받아서 기뻤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거든요. 단순한 실수나 작은 부정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거대한 비리였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말이에요. 5년 전처럼 혼자서 덤비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없었어요. 특히 민재 때문에 더 고민이 됐습니다. 이 아이가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이 아이에게 해가 갈까봐 걱정이었어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서류 사진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분명히 11억 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뭔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5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는데 또다시 그런 일을 겪을 용기가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민재가 함께 있었고 이 아이의 순수한 관찰력이 진실을 찾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도 계속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7억과 18억 사이를 오가는 숫자들이 저를 따라다녔어요. 휴대폰으로 찍은 서류 사진을 며칠 동안 들여다보면서 고민했습니다. 11억 원이라는 차이는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조직적인 횡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5년 전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민재의 세밀한 관찰 기록까지 있었거든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민재를 학교에 보내고 병원 감사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익명으로 제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기부금 관련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사팀 직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관심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내용을 또박또박 설명했어요. 전광판의 숫자, 변화, 실제 기부금과의 차이, 야간에 목격한 장부 조작 장면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혹시 증거 자료가 있으신가요? 네, 서류 사진이 있어요. 이메일로 보내드려도 될까요? 그럼 익명 신고함으로 보내주세요. 접수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안도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드디어 첫걸음을 내디딘 거였지만 어떤 결과가 올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병원에 출근했을 때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평소보다 많이 보였고 행정동 출입도 더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어요.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민재도 그 분위기를 느꼈나 봅니다. 평소보다 조용했고 숙제에도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오늘 병원이 왜 이래요? 뭔가 무서운 느낌이에요. 그냥 검사하는 사람들이 온 것 같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혹시 제 신고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새벽 2시쯤 로비를 청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내렸어요. 이 시간에는 보통 의료진 외에는 사람이 없는데 정장 입은 남자들이 여러 명 나타났습니다. 그중 가장 앞서 걷는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60대 정도로 보이는 품격 있는 외모의 남자였는데
걸음걸이부터가 남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를 의식하며 따라다니는 것으로 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같았어요. 병원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주변에 있던 직원이 그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정우 병원장이었어요. 실물을 본 건 처음이었지만 사진으로는 여러 번 봤던 얼굴이었거든요. 박정우 병원장은 로비를 천천히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역을 점검하는 왕처럼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민재가 앉아있는 대기실 쪽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민재는 작은 책상에 엎드려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연필을 입에 물고 고민하는 모습이었는데 병원장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 정도로 생각했어요. 이런 늦은 시간에 아이가 있는 게 신기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병원장의 표정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그는 몇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서 민재를 자세히 바라봤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멈춰 섰어요. 저 아이는 누구 자녀인가? 병원장이 옆에 있던 총무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아, 청소 담당 직원의 아들입니다. 야간 근무라서 아이를 데려오는 것 같아요. 청소 담당 직원이라고? 병원장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다시 한번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더 자세히 봤어요. 저는 걸레를 든 채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병원장이 민재에게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 될 일인데 유독 시간을 들여보고 있었거든요. 저 아이 어머니는 어디 있나? 지금 복도 청소를 하고 있을 겁니다. 총무팀장이 제가 있는 쪽을 가리켰어요. 병원장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5년 전 일이 떠올랐거든요. 박정우 병원장이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가까이 오면서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마치 어디서 본 사람인지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수정입니다. 제 대답을 듣는 순간 병원장의 표정이 확연히 바뀌었어요. 놀라움과 당황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이수정, 혹시 전에 우리 병원 회계팀에서 일하셨던 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병원장이 작은 탄식을 내뱉었어요. 그리고 다시 민재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시선이었어요.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저 아이가 몇 살이죠? 8살입니다. 병원장이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뭔가 계산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8년 전이면 그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하려는 듯 했어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병원장의 시선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거든요. 마치 원치 않는 비밀을 발견한 사람의 표정 같았어요. 아이 아버지는 어떻게 되시나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왜 병원장이 민재 아버지에 대해 묻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일이라서. 아,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드렸네요. 병원장이 사과했지만 시선은 여전히 민재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잠깐 주변을 둘러본 후 총무팀장에게 뭔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총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무슨 지시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수정 씨,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가 늦은 시간에 힘들 텐데 잘 돌봐주세요. 병원장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어색했어요. 평소 청소원들에게 이런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한동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특히 병원장이 민재를 바라보던 시선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뭔가 복잡한 감정이 있었거든요. 민재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민재야, 아까 그 아저씨들 무서웠어? 아니요. 그런데 맨 앞에 있던 할아버지가 저를 계속 쳐다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민재도 눈치챈 거였습니다. 이 아이는 어른들의 시선에 예민한 편이었거든요. 그냥 신경 쓰지 마. 아무것도 아닐 거야. 하지만 저는 신경이 쓰였어요. 5년 전 일을 생각하면 병원장과 연관된 일은 뭐든 조심해야 했거든요. 게다가 제가 감사팀에 신고한 직후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우연이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았습니다. 남은 청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병원장이 민재를 보는 시선이 왜 그렇게 이상했는지, 왜 갑자기 아이 아버지에 대해 물어봤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 신고가 들통났을까요? 그래서 저를 확인하러 온 건 아닐까요? 아파트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병원장이 민재를 바라보던 그 복잡한 시선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르니 민재에게도 주의를 주기로 했어요. 민재야, 앞으로 병원에서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엄마한테 바로 오고 아무 대답도 하지 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아이는 제 말을 잘 듣는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커졌어요. 병원장이 나타난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제 신고와 연관이 있을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민재의 행동도 더 세심하게 지켜봤어요. 뭔가 큰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병원장을 마주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일했어요. 혹시나 해서 민재에게도 더 주의를 주었고 회계팀 사무실 근처는 아예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오전 갑자기 병원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수정 씨, 오늘 오후 3시에 본관 5층 대회의실로 와주세요. 무슨 일인가요? 업무 관련 회의가 있어서요. 꼭 참석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불안했습니다. 청소 용역 직원이 회의에 참석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더구나 대회의실이라니 보통 임원진들이나 사용하는 곳이었어요. 혹시 제 신고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니면 병원장이 저를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후 3시 10분 전 민재 손을 잡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거였는데 회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민재는 5층 대회의실 앞 복도에 있는 의자에 앉혀두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잠깐 회의실에 들어갈 텐데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절대 다른 데 가면 안 돼. 네, 알았어요. 엄마, 무슨 회의예요? 엄마도 잘 모르겠어. 금방 끝날 거야. 대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미음자형 테이블에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박정호 병원장을 비롯해서 부병원장, 총무이사, 재무팀장 등 병원 주요 간부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유니폼 차림이었어요. 청소복에 고무장갑까지 끼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으로 이런 자리에 서 있다니 얼마나 어색했는지 몰라요. 어서 들어오세요. 박정우 병원장이 의자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테이블 끝자리에 혼자 앉게 되어 있었어요. 마치 신문당하는 사람처럼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자리였습니다. 이수정 씨 앉으세요. 병원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어요. 며칠 전 복도에서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려서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놨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낸 이유를 아시겠죠? 병원장이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놓았습니다. 제가 감사팀에 보낸 신고 내용들이었어요.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까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수정 씨가 보낸 자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떨리는 게 너무 명백해서 부끄러웠습니다. 청소 용역 직원이 회계 업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다니 재무팀장이 비웃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것도 익명으로 신고하는 비겁한 방식으로 말이에요. 총무이사가 거들었어요. 둘 다 제가 예전에 회계팀에 있을 때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동료였는데 지금은 저를 무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5년 전에도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짓을 하는군요. 부병원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때 횡령 혐의로 해고되었으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보네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5년 전 일을 다시 들춰내다니요. 그때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건가요? 저는 그냥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 이상한 점이라고요? 박정우 병원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청소나 하는 사람이 회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청소 용역이 숫자를 안다고 착각했나 보군요. 재무팀장이 비꼬는 투로 말했어요. 주변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정 씨, 본인 처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총무이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뭘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청소원이에요. 회계사도 아니고 감사관도 아니라고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얼마나 유능한 회계 담당자였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발견한 부정들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청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신고는 완전히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해요. 부병원장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기부금 전광판 숫자가 바뀐다고요? 그건 시스템 업데이트 때문이에요. 야간에 회계 작업을 본다고요? 정기 결산 작업입니다. 모든 것이 그럴듯한 설명으로 포장되어 있었어요. 제가 본 것들이 마치 무지한 청소원의 착각인 것처럼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재무팀장이 제가 찍은 서류 사진을 들어 올렸어요. 무단으로 병원 기밀 서류를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에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이는 즉시 해고 사유입니다. 총무이사가 덧붙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해고라고요? 민재와 저에게는 이 일이 유일한 수입원인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뭐예요? 박정우 병원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정의감에 넘쳐서 그랬다고요? 5년 전에도 똑같은 소리 했잖아요. 병원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때도 정의감이라며 떠들어댔는데 결국 자기가 횡령범이었잖아요. 저는 횡령한 적이 없어요. 감정이 복받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곧 후회했어요. 이런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데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또 시작이군요. 부병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네요. 수정 씨, 정신 차리세요. 총무이사가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청소원이에요. 회계 전문가도 아니고 감사원도 아니라고요. 그런 주제에 병원 경영진에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때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렸어요. 틈 사이로 민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소리가 들려서 걱정이 된 모양이었어요.
민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아이의 눈에는 당황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엄마가 여러 어른들에게 혼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였죠. 순간 모든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아이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보고 있네요. 재무팀장이 문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딱하군요. 이런 엄마를 두어서 말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민재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겠네요. 박정우 병원장이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건은 근거 없는 신고로 결론 짓겠습니다. 그리고 수정 씨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경고 조치로 마무리하겠어요. 단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해고는 면했지만 굴욕감은 더 컸어요. 마치 거지가 자비를 구걸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겨우 나왔어요. 앞으로는 본분에 맞는 일만 하세요. 총무이사가 마지막으로 못 박았습니다. 청소나 열심히 하시고 회계 업무에는 절대 개입하지 마세요. 회의실에서 나와 민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아이는 저를 보더니 조용히 손을 내밀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민재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놀랐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복도를 걸어나가면서 지나가는 직원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벌써 소문이 난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어떤 사람들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버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자꾸 솟아올랐습니다. 민재가 눈치챌까봐 고개를 돌렸지만 이 아이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민재가 작은 손으로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저는 엄마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아이의 말에 더 눈물이 났어요. 8살짜리가 엄마를 위로하고 있다니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실에서 들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청소 용역이 숫자를 안다고 착각했나 보군요. 본인 처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청소나 열심히 하시고 모든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들이 분명히 사실인데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덮어버리려 했어요. 5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그날 밤 민재가 잠든 후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요. 오늘 당한 굴욕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청소원이라고 무시당했지만 제가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민재가 있었어요. 이 아이의 순수한 관찰력이 진실을 밝혀낼 열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초라한 청소복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어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이에요.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받은 모욕이 계속 되뜨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민재가 그 모습을 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9년 전을 떠올렸어요. 제가 26살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회계팀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어요.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던 중이었거든요. 병원 회계 시스템이 너무 낡았어요. 수기로 작성하는 부분이 많아서 실수도 잦았고 효율성도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엑셀 매크로를 활용해서 자동 계산 시스템을 만들었고 각 부서별 예산 관리를 체계화했습니다. 6개월 만에 병원 전체 회계 업무가 달라졌어요. 박정호 병원장이 직접 저를 불러서 격려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수정 씨 같은 인재가 있어서 우리 병원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 즈음 박현우를 만났습니다. 병원장의 아들이었어요.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아버지와 달리 이상주의적이었어요. 의료진의 처우 개선이나 환자 권익 보호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업무상 만날 일이 많았어요. 기획팀에서 예산 관련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현우가 직접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정중했고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어요. 점점 가까워졌어요. 업무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개인적인 대화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제가 만든 회계 시스템을 높이 평가했어요. 덕분에 병원 경영이 투명해졌다면서 고마워했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비밀 연애였습니다. 병원장 아들과 일반 직원이 사귄다는 게 알려지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현우는 저의 꿈을 응원해줬습니다. 공인회계사가 되어서 더 큰 일을 해보라고 격려했어요. 저도 현우의 이상을 지지했습니다. 환자를 위한 의료진이 되겠다는 그의 신념을 존경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회계 업무를 하다 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부금이나 연구비 사용 내역에서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현우에게 얘기했더니 그도 고민하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말해볼까? 아니야,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자. 우리는 함께 자료를 조사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병원 고위층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요. 현우는 괴로워했어요. 아버지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고 했어요. 정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현우가 병원을 그만두게 됐어요. 아버지와 큰 갈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병원 경영 방침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안해, 수정아. 나는 여기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그것이 현우가 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현우가 외국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학을 간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현우가 저를 버리고 떠난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한 달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현우는 이미 연락이 안 됐고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병원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임신 사실을 숨기고 다른 핑계를 대서 사표를 냈습니다. 병원장은 아쉬워했지만 붙잡지는 않았어요. 민재를 낳고 혼자 키우면서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제 전부였거든요. 현우가 떠났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선물을 남겨준 거였어요. 5년 후 생활이 어려워져서 다시 이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회계팀 자리가 나서 지원했어요. 그때는 임시직이었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부정을 발견하게 됐어요. 예전과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도 있었어요. 그래서 신고했는데 결국 모든 죄를 제가 뒤집어 쓰고 쫓겨났습니다. 횡령범이라는 누명까지 썼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계획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를 다시 불러들여서 희생양으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모든 선택의 대가를 혼자 감당해 왔습니다. 현우를 사랑했던 것도, 아이를 낳아 기른 것도, 진실을 말한 것도 모두 혼자였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있었거든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서 떳떳한 어른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민재가 보여주는 순수한 정의감을 보면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의 이상주의와 어머니의 현실 감각을 모두 물려받았어요.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말이에요. 민재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모욕을 당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평소보다 더 조용히 일했어요. 민재도 눈치가 있는지 병원에서는 더욱 얌전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밤 병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보다 늦게까지 불이 켜진 사무실이 많았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뭔가 특별한 날인가요? 민재가 복도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글쎄, 무슨 중요한 회의가 있나 봐.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은 병원 최종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병원 예산 승인과 주요 사업 계획을 결정하는 자리였거든요. 새벽 1시쯤 5층으로 청소하러 올라갔는데 대회의실 주변이 특히 어수선했어요. 서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커피잔들도 정리되지 않은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와, 정말 바빴나 보다. 민재가 회의실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큰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더미들이 쌓여 있었어요.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민재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엄마, 저기 종이가 떨어져 있어요. 복도 바닥에 A사 용지 몇 장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회의 중에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주워서 회의실 안으로 가져다 놓으려고 했는데 민재가 그중 한 장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거 이상해요. 뭐가? 민재가 가리킨 건 병원 신축 공사 관련 계약서 사본이었어요. 여러 업체와의 계약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숫자가 이상해요. 민재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어요. ABC 건설과의 계약 금액 150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0이 하나 더 있어요. 진짜 숫자는 15억 원이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자세히 봤어요.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는 다른 업체들은 모두 10억 원대였는데 ABC 건설만 150억 원이었어요. 그냥 큰 업체라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민재가 다른 부분을 가리켰어요. 계약서 조항 번호가 적힌 부분이었습니다. 1, 2, 3, 5, 6. 4번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총액 계산도 틀렸어요. 민재 말이 맞았습니다. 조항 4번이 누락되어 있었고 총 계약 금액을 계산해 보니 실제와 달랐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타가 아니었어요. 의도적으로 조작된 서류였습니다. 민재야, 이거 중요한 것 같아. 사진 찍어두자. 휴대폰으로 서류 전체를 촬영했어요. 특히 민재가 발견한 부분들은 클로즈업해서 찍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서류를 원래 자리에 두고 청소를 계속했어요. 박정우 병원장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지쳐 보였고 신경질적이었어요. 저희를 보더니 잠깐 멈춰 섰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뭘 하고 있나요?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는 빨리 끝내고 가세요.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병원장이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모으고 있었어요. 민재와 제가 본 그 계약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서류 보신 건 아니죠? 병원장의 시선이 날카로웠어요. 아니요, 청소만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솔직히 말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병원장이 서류들을 챙겨서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민재가 말했어요. 엄마, 저 서류 정말 이상했어요. 숫자가 맞지 않더라고요. 민재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어른들도 놓친 걸 찾아냈어.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봤어요. 집에 도착해서 촬영한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민재가 발견한 오류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영 하나의 차이로 135억 원이 사라지는 구조였어요. 더 자세히 분석해 보니 더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누락된 조항 4번에는 아마 중요한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총액 계산 오류는 고의적인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더 이상 추측이 아니라 명백한 서류 조작의 증거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다시 감사팀에 전화했어요. 저번에 신고했던 이수정입니다. 추가 증거를 발견했어요. 어떤 증거인가요? 계약서 조작 증거입니다. 사진도 있고요. 감사팀 담당자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이번에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네, 좋습니다. 오후에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감사팀 김 과장이라는 분이었습니다. 40대 중반에 꼼꼼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사진들을 보여드리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건 정말 큰 문제네요. 영 하나 차이로 135억이 증발한 거잖아요. 제 아들이 발견했어요. 숫자에 민감한 아이거든요. 아이가 이걸 찾아냈다고요? 김 과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조항번호 누락도 아이가 먼저 봤고요. 대단한 아이네요. 어른들도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김 과장이 서류를 자세히 검토했어요.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수정 씨, 이건 단순한 회계 부정이 아니라 대규모 횡령 사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부 감사를 요청해야겠어요. 이 정도면 검찰 수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5년 전에도 비슷한 일로 신고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피해를 봤어요.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증거가 너무 확실하거든요. 김 과장이 사진들을 USB에 복사하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외부 감사팀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혹시 더 아는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다음 날 밤 병원에 출근했는데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정장 입은 외부 인사들이 여러 명 있었고 각 사무실마다 감사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박정우 병원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특히 병원장은 평소의 당당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회계팀 사무실에서 소동이 벌어졌어요. 감사 요원들이 컴퓨터와 서류들을 압수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민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을 잡는 일이야. 엄마가 신고한 거예요? 응, 그리고 민재가 도와줬고. 민재의 얼굴에 뿌듯함이 스쳤어요. 정말요? 제가 도움이 됐어요? 엄청 큰 도움이 됐어. 민재가 없었으면 못 찾았을 거야.
그날 밤 내내 병원은 술렁이었어요. 감사 요원들이 밤을 새워 조사하고 있었고 임원들은 계속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쯤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박정호 병원장이 감사팀에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수정 씨, 김 과장이 저를 부르며 다가왔어요. 계약서 조작 사실이 확인됐어요. 그리고 기부금 횡령도 모두 드러났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인가요? 네, 모든 게 아이가 발견한 그 한 줄에서 시작됐어요.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린 거죠. 그 순간 5년간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저는 무죄인 거죠? 당연히요. 오히려 영웅이에요. 민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 아이의 순수한 계산 한 줄이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숫자는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박정호 병원장의 비리가 전면적으로 드러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은 완전히 뒤바뀐 분위기였어요. 언론이 몰려들었고 검찰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청소원이 아니었어요. 감사팀에서 정식으로 자문 역할을 제안했거든요. 5년 전 억울함도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오히려 병원을 구한 공로자로 대우받고 있었어요. 수정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새로 부임한 김 부병원장이 인사했습니다. 박정호가 구속되면서 병원 경영진이 완전히 교체된 거였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특히 5년 전 일을 생각하면 그동안 숨겨졌던 5년 전 진실도 모두 밝혀졌어요. 제가 횡령범이 아니라 내부 고발자였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저를 모함했던 증거들도 조작된 것으로 판명났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회계팀 복직도 가능하고 감사팀 정규직 제안도 있는데요. 좀 더 생각해 보겠어요. 사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5년간 꿈꿔왔던 복권이었지만 이제 와서 예전 자리로 돌아가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민재와 함께 병원 로비에 있는데 경찰차가 들어왔어요. 박정호 병원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 병원의 절대 권력자였던 그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수척해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힘없는 걸음걸이, 권력을 잃은 노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저희 쪽을 보더니 잠깐 멈춰 섰어요. 경찰관이 재촉했지만 박정호는 고개를 저으며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저 사람과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경찰관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허락해줬어요. 박정호가 저희 앞에 섰습니다. 예전의 위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냥 지친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수정 씨,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병원장님, 아니, 이제 병원장도 아니죠. 그냥 박정호라고 불러주세요. 그가 민재를 바라봤어요. 며칠 전과 같은 복잡한 시선이었습니다. 저 아이, 몇 살이라고 했죠? 8살입니다. 8살. 박정호가 무언가 계산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 아버지가 현우인가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9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정확히 짚어낸 거였습니다. 어떻게? 눈빛이 똑같아요. 현우 어렸을 때랑 판박이더라고. 박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현우를 미국으로 보낸 거 아시죠? 그때 현우가 병원 일로 저랑 크게 싸웠거든요. 회계 부정을 고발하겠다면서 제 가슴이 아팠어요. 현우가 떠난 진짜 이유를 알게 된 거였습니다.
현우는 끝까지 제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강제로 유학을 보냈죠. 그때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박정우가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보니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겠어요. 병원장님, 그 아이, 내 손자 맞지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9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비밀이었지만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 순간 박정호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경찰관이 부축했지만 그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 아,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저 민재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민재도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았어요. 이 아이는 영리했거든요. 할아버지세요? 민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정우가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민재를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민재야, 할아버지가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민재가 저를 쳐다봤어요. 허락을 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여줬어요. 민재가 박정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정호는 손자를 꼭 껴안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한때 병원의 절대 권력자였던 남자가 아이를 안고 오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민재가 작은 손으로 박정호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이 아이다운 순수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재야, 할아버지가 나쁜 일을 많이 했어. 그래서 지금 벌을 받는 거야. 괜찮아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잘못하면 사과하고 벌 받으면 된다고. 박정우가 저를 바라봤어요. 수정 씨,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우셨어요. 제가 할 수 없었던 걸 혼자서 해내셨네요. 그냥 엄마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현우는 이 아이가 있는 걸 알고 있나요? 아니요. 모르고 있어요. 박정우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제가 모든 걸 망쳤네요. 아들도 잃고 손자도 못 알아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벌을 받고 나면 그때 현우에게 연락해도 될까요?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박정우가 민재를 다시 한번 꼭 안았어요. 민재야, 할아버지가 감옥에 가더라도 너를 잊지 않을게. 그리고 나중에 나오면 좋은 할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할게. 네, 할아버지.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시간을 재촉했어요. 박정우는 민재와 저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뭘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진실을 찾아줬잖아요. 제가 저지른 죄를 밝혀내 준 거죠. 박정호가 경찰차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민재도 작은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차가 떠나고 나서 민재가 물었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일을 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잘못된 선택을 한 거지. 그럼 용서해 드려야 해요? 그건 민재가 커서 스스로 결정하면 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현우에게 편지를 써보기로 했어요. 9년 만에 쓰는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결국 간단하게 적었어요. 현우야, 나는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우리에게 아이가 있다. 민재라는 이름의 아들이야. 언젠가 내가 준비되면 만나고 싶어. 편지를 봉투에 넣고 나서 붙이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시기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대신 민재와 함께 미래를 계획했어요. 민재야, 엄마가 다시 회계사가 되면 어떨까? 좋아요. 엄마는 숫자를 정말 잘 아니까.
그럼 민재도 수학 열심히 해야겠네. 네, 저도 엄마처럼 숫자로 나쁜 사람들 잡고 싶어요.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있으니 웃음이 났어요. 정말 순수하고 정의로운 아이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민재가 말했어요. 엄마, 숫자는 정말 거짓말을 안 하네요. 그럼, 그래서 수학이 중요한 거야. 앞으로도 계속 숫자를 믿을 거예요. 저도 그러겠다고 대답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KJ 회계법인 병원 전담 감사팀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정우 병원장 사건 이후 병원 측에서 외부 독립 감사를 의무화했거든요. 그 첫 번째 책임자로 저를 영입한 거였어요. 새로운 사무실은 병원 맞은편 빌딩 20층에 있었습니다. 큰 창문을 통해 서울대학교 병원 전체가 내려다 보였어요. 예전에 청소원으로 일했던 그 건물이 이제는 제가 감시하고 관리하는 대상이 된 거였죠. 민재는 서울교육대학교 부설 영재교육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숫자에 대한 특별한 재능을 인정받아서 추천을 받은 거였습니다. 주말마다 수학과 과학을 심화 학습하고 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확률 배웠어요. 오, 그래. 어려웠어? 아니요, 재밌었어요. 숫자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니 신기해요. 이 아이는 여전히 숫자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오늘은 병원 정기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었습니다. 민재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예전처럼 새벽이 아니라 밝은 오전 시간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이곳에서 걸레질을 했었는데 이제는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정 책임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권력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낸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전광판도 여전히 있었어요. 기부금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저희 감사팀이 매주 점검하고 있거든요. 엄마, 이번엔 숫자 다 맞아요. 민재가 전광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도 습관적으로 숫자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는 거짓말하는 숫자가 없을 거야. 회의실에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병원 경영진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김 부병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들이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도 모든 회계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수정 책임자님 덕분에 병원 신뢰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김 부병원장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민재와 함께 병원 카페테리아로 갔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민재야, 행복해? 네, 엄마도 행복해 보여요. 그래, 왜? 웃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이 아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진짜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재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어요. 예전에는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걸었던 그 복도를 이제는 당당하게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9년 전 현우와의 이별, 5년 전 억울한 해고, 청소원으로 일했던 힘든 시간들.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엄마, 울어요?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감사해서 그래. 뭐가요? 민재가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진실을 찾아냈어서. 민재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엄마, 저도 감사해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요. 버스가 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멀어져가는 병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국제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정아. 나야, 현우야. 9년 만에 듣는 현우의 목소리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현우, 어떻게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셨어?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수정아. 그때 혼자 두고 떠나서, 그리고 아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그 아이, 우리 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저는 민재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는데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언제든지 와. 민재가 기다리고 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민재가 말했어요. 아빠세요? 응.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궁금해요. 저랑 닮았을까요? 많이 닮았어. 특히 정의감이 똑같아.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민재는 숙제를 하고 저는 요리를 했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시간이었지만 소중했어요. 엄마, 숫자는 정말 거짓말을 안 하네요. 민재가 수학 문제를 풀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그래서 숫자를 믿고 살아야 해. 네, 저도 엄마처럼 숫자로 정의를 실현할 거예요.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있으니 뭉클했어요. 어려운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별이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한 빛을 내고 있었어요. 우주도 결국 숫자로 이루어진 질서의 세계였습니다. 민재가 자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어른이 될까요? 분명히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이 될 거예요. 숫자를 통해 세상의 진실을 밝혀내는 사람 말이에요. 저도 새로운 꿈을 갖게 됐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투명하고 정직한 회계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진실은 늦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은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내일도 민재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숫자로 가득한 세상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을 찾아가며 살 거예요. 그것이 제가 민재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사연 읽는 펭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